중국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명문대학교에서 말도 못할 선동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학교에 경찰까지 들이닥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초 만에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에서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며 국제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소피아라고 해요. 이번 학기에는 저명한 교수님께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세미나 주제 역시 무척 흥미로웠죠. 동아시아에서 21세기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주제가 주어졌는데 처음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른 국가는 일본이나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을 떠올렸을 땐 사실 큰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긴 했지만 그만큼의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이 들었죠. 저에게 한국은 단순히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작은 나라였고 한류 덕분에 주목받는 나라 정도로 인식되었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아 제 차례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었고 저는 중국을 발표 주제로 정하고 나서 다른 학생들의 발표를 참고하기로 했죠. 중국은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나라인데다가 동아시아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자료가 방대해서 조사하기도 훨씬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답니다. 노트북을 열고 PPT 자료를 읽어보면서 강의실을 둘러보니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각기 다른 모습과 억양이 어우러져 독특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죠. 잠시 후 강의실로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교수님은 권위 있는 학자로 정치 외교학 분야에서 꽤 유명하신 분이죠. 논리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학생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스타일입니다. 이날도 교수님은 첫 발표자의 내용을 진지하게 들으시더니 곧이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졌어요. 발표자는 긴장한 듯 조심스럽게 답변을 이어갔죠. 그렇게 여러 학생들의 발표가 차례로 진행되면서 강의실의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러던 중 교수님이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짧게 공유하셨어요. 그런데 한국에 대한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표현을 듣고 조금 놀랐죠. 교수님은 한국을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나라라고 정의했어요.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에서 성장했지만 여전히 국제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이셨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한국은 일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라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사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의견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학문적으로 뛰어난 교수님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주제를 한국으로 정하지 않은 게 다행이라고 느꼈죠. 중국을 발표 주제로 삼은 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뒤에 앉아있던 학생은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중국 덕분이라는 교수님의 논문을 읽었다고 말했죠. 그 순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한국 출신 유학생이라며 교수님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강의실 분위기가 달라졌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그를 향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게 됐죠. 그 학생의 이름은 민준이었어요. 말투는 차분했지만 강의실에 있는 모두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는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적 성과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위상을 강조하며 한국의 기술이 단순히 중국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답니다. 또한 경제 성장 과정과 군사적 역량을 예로 들어 한국이 독자적인 발전을 이루어왔음을 강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랐죠. 이때까지 한국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민준이 말하는 내용은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라 흥미로웠고 동시에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을 깨뜨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류로 인해 주목받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면에 더 깊은 배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민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크게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단호한 태도로 반박했죠. 한국의 기술 기반은 대부분 중국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내셨습니다. 교수님의 말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민준의 주장을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민준이가 무슨 반응을 할지 궁금했죠. 그는 쉽게 물러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때 리웨이라는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는 중국 출신 학생이었고 매 수업마다 늘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친구죠. 리웨이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의 중심 국가였으며 중국의 경제적 지원이나 문화적인 영향력 없이는 한국이 절대 이만큼 성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울어진 듯 보였어요. 교수님의 의견과 일치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죠.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모두가 자연스럽게 대세를 따라가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나 민주는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는 입을 다시 열어 말을 이어가려 했죠. 표정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고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결연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퍼 교수는 그의 말을 중단시켰어요. 발언을 원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하세요. 더 이상 학생들의 의견은 받지 않겠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죠. 그 말이 끝나자 강의실 전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주는 말을 멈추고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국 자리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아쉬움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죠. 수업이 끝날 무렵 민주는 손을 들고 다시 말할 기회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그를 바라보며 수업이 끝난 후에 내 연구실로 오세요.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죠. 라고 말씀하셨고 하는 수 없이 민주는 잠자코 수긍하더라고요. 학생들은 하나둘씩 가방을 챙기며 강의실을 나갔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의견에 맞서며 자기 나라를 옹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권위 있는 학자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그때 갑자기 저는 민준과 대화를 나눠야겠다는 충동을 느꼈어요. 강의실을 나서면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그를 불러 세웠죠. 조금 전에 수업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모두 신뢰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다고 말했죠. 잠시 고민하던 민주는 강의 시간에 제공되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지만 직접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죠. 자료를 보내줄 테니 나중에 만나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민준이는 교수님 뒤를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의 태도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커졌죠. 그날 저녁 민준이 보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한국의 물류 체계와 반도체 산업 그리고 문화적인 영향력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읽으며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물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이 일반적이라는 점이 특히 놀라웠죠. 영국에서는 물건을 주문하면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흔한데 한국에서는 몇 시간 만에 도착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빠른 배송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조사해보니 철저하게 조직된 물류망과 시간 관리가 그 비결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밀하게 조율된 하나의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또한 교수님이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했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보도 있더라고요. 반도체라는 단어 자체는 익숙했지만 이 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자료를 보니 한국은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작은 나라로만 여겼던 한국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가진 나라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민준이 수업 시간에 열정적으로 주장했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전쟁 이후의 경제 성장 과정이었어요.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경제적 부흥을 이뤄냈는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죠. 자료를 읽어보니 한국이 단순히 외국의 지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노력과 근면함이 현재의 발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한국을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통해 접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었죠.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민준이 그렇게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이유가 단순한 애국심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어요. 그 순간 저는 중국을 발표 주제로 정한 것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연구하고 싶어졌고 발표 내용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이 들었죠. 그리고 민준과 다시 만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자료를 전부 읽어보았다고 전했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 보자는 약속을 잡았어요. 기대감에 가득 차서 약속 장소로 갔죠. 그리고 만나자마자 저는 그에게 자료를 흥미롭게 읽었다는 것과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민주는 그 말에 한국의 특정한 부분만 보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외국인들에게는 놀랍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죠. 하지만 저는 의아했어요. 학계에서 권위자로 평가받는 교수님이 한국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왜 강의 중에 그렇게 부정적으로 한국을 깎아내리셨는지 궁금했어요. 저는 민준에게 교수님이 왜 그런 입장을 보였는지 알고 있는지 물었죠. 그 순간 민준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어요. 저는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라며 대답을 피했어요. 그 말만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캐물었어요. 반드시 알아야겠다고요. 제 집요한 질문에 결국 민준은 고민하는 기색을 보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며칠 전 교수님 연구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을 기다리던 중 조교가 책상 위에 놓인 우편물을 교수님께 전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죠. 별다른 의심 없이 봉투를 내려놓으려다 우연히 살짝 열린 편지를 보았고 그 안에 몇 장의 인쇄된 문서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어요. 호기심이 일었던 그는 무심코 문서를 들춰보았고 그 내용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 파일에는 중국의 기관으로부터 연구 지원금이 송금되었습니다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한국 실적에 대한 과대평가 리포트 초안 작성 요청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다고 했죠. 순간 그는 경악했지만 침착하게 핸드폰을 꺼내 그 파일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서류를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때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내 긴장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단순한 개인 의견 차이가 아니라 뭔가 더 깊은 배경이 깔려있는 것 같았죠. 국제적으로 명망 높은 교수님이 중국의 연구기관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도 믿기 어려웠지만 특정한 방향성을 가진 논문 초안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은 더 의아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교수님이 연구실로 돌아온 뒤 민준을 따로 불러 엄중한 경고를 했다고 했죠. 앞으로 수업 중에 한국에 대한 발언을 하면 성적을 박탈하겠다고 했어요. 또한 필요할 경우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학생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은 당시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연구실을 빠져나왔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민주는 이 문제를 스스로 밝혀내야 한다며 당분간은 모른 척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자신이 알아서 해결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학생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가르쳐야 할 교수님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묵인할 수 없다고요. 민주는 이 일에 개입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수님과 중국 연구기관의 관계를 밝혀내기로 했어요. 그 후 저는 수업 시간 동안 리웨이와 교수님의 태도를 면밀히 살펴봤어요. 역시나 리웨이의 발표는 뭔가 이상했어요. 그는 한국은 단순한 기술 모방국이다라는 단정적인 주장과 함께 여러 사례를 나열했죠. 하지만 그의 논리에는 허점이 많았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철저하게 중국의 시각에서 작성된 것처럼 보였고 한국의 경제적 성과를 폄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객관적이어야 할 발표 자료조차 편향된 시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교수님은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무심코 리웨이의 노트북 바탕화면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민준이 사진으로 보여줬던 중국 연구기관의 로고가 선명하게 떠 있는 걸 확인했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는 책상 위에 올려둔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도 같은 것을 본 것이 분명했죠. 발표가 끝나자마자 민준이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조용한 목소리로 지금 상황이 이상하지 않느냐고 물었죠.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긍했어요. 리웨이의 발표 내용과 교수님의 반응이 머릿속에서 겹쳐지면서 묘한 불안감이 들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명백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그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민준과 함께 강의실 근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중 우연히 리웨이와 교수님이 강의실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낮은 톤으로 조심스럽게 대화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거리를 둔 채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였어요. 그 순간 하퍼 교수의 목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왔죠. 중국 연구기관의 지원 덕분에 연구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 확실하게 들렸어요. 전체적인 대화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귀에 박혔죠. 그 말을 듣자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교수님에게 실망감을 느꼈고 우리가 의심하던 사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의혹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직접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확인하며 그의 연구 방향이 어떤 흐름을 따라왔는지 살펴보기로 했죠. 사실 지금까지 교수님의 논문을 자세히 검토해 본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최근 몇 년간 발표된 논문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자 예상보다 훨씬 뚜렷한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논문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과장되었거나 경제 발전이 중국에 대한 의존 덕분이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객관적인 연구처럼 보였지만 논문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특정한 목적을 가진 편향된 시각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특히 한 논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성장한 결과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이 부분을 읽고 난 후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주장이 학문적 연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고 이런 논조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조사를 마친 뒤 저는 민준을 만나 연구자료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타난 뚜렷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연구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민준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는 얼마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리웨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민준이 전해준 이야기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엔 충분했어요. 리웨이는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논문을 수월하게 완성할 수 있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민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고 특히 리웨이가 또 다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만으로는 교수님과 리웨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였어요. 아무런 물증 없이 단순한 대화 내용만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죠. 그런데 민준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저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언급한 인물들은 평범한 친구들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해커 그룹의 멤버들이었죠. 민준은 이들과 한국에서부터 친분이 있어 신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준은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죠. 민준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의 친구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했죠. 쉽지는 않겠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해킹이라는 방법이 과연 옳은 방식인지 고민이 들었어요. 그러나 민준의 확신에 찬 태도와 그의 친구들이 보인 전문성을 보며 결국 그를 믿기로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학교 도서관에서 다시 모였어요. 밤늦게까지 남아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죠. 저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손에 땀을 쥔 채 긴장했어요. 화면 속에서는 끝없이 이어지는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그들은 보안 장벽을 뚫고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하는데 성공했어요. 그 순간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죠. 그러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연구기관이 하퍼 교수의 논문과 강의 내용을 조정한 흔적이 명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퍼 교수가 중국 정부 주최 학회에서 발표한 강의 자료가 리웨이의 발표 자료와 완전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어요. 민준과 저는 하나씩 파일을 확인하며 점점 더 큰 의문과 분노를 느꼈어요.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이런 부패와 조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밤새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우리가 가진 증거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어요. 교수님과 리웨이 그리고 중국 연구단체 사이의 관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리웨이를 몰아붙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수님까지 연루시킬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우리는 멀찍이 떨어진 채 그들의 대화를 듣기 위해 집중했어요. 그 순간 하퍼 교수가 중국 연구기관의 지원 덕분에 연구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렷하게 들렸죠. 전체적인 대화를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그 문장만큼은 확실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어지러웠죠. 교수님에 대한 실망감이 컸고 우리가 의심하던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더욱 커졌죠.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했어요.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하퍼 교수의 연구 논문을 직접 살펴보며 그의 연구가 어떤 흐름을 유지해왔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죠. 교수님의 논문을 세밀하게 검토한 적은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연구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가자 예상보다 훨씬 뚜렷한 경향이 보였어요. 대부분의 논문이 중국 경제의 경쟁력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이 과장되었거나 경제 성장이 중국의 도움 덕분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겉으로는 객관적인 연구처럼 보였지만 논문의 흐름을 깊이 들여다볼수록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한 논문에서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한 결과라는 주장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내용을 읽자 속에서 불이 끓어오르는 것 같았죠. 어떻게 이런 논리가 학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웠고 이런 주장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는 민준을 만나 연구자료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설명했어요.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타난 뚜렷한 편향성을 지적하며 연구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죠.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며칠 전 도서관에서 우연히 리웨이가 친구들과 나눈 대화를 엿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직접 듣진 못했지만 민준이 들려준 이야기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엔 충분했죠. 리웨이는 교수님의 도움 덕분에 논문을 쉽게 완성할 수 있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민준은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죠. 특히 리웨이가 또 다른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부분이 마음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대화 내용만으로 교수님과 리웨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것이 문제였어요. 아무런 물증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했죠. 그런데 민준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하자 저는 순간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언급한 사람들은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해커 그룹에 속한 인물들이었어요. 민준은 이들과 한국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며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고 했죠. 그날 밤 민준은 곧바로 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저는 옆에서 그의 대화를 들으며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죠. 민주는 차분하게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설명하며 리웨이의 노트북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낼 방법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의 친구들은 예상보다 강한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작업이 까다롭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자신감 있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해킹이라는 방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그러나 민준의 굳은 결의와 그의 친구들이 보인 전문성을 보며 결국 신뢰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학교 도서관에 모였어요. 리웨이의 노트북에 접근하는 작업을 위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켰죠. 저는 묵묵히 그들의 움직임을 바라보며 손에 땀이 배일 정도로 긴장했어요. 화면 위에서는 무수한 코드가 빠르게 지나갔고 예상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마침내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데 성공했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그 순간 민주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에서 힘이 빠지며 긴장이 풀렸죠. 그러나 노트북 안에 남겨진 자료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더욱 충격에 휩싸였어요. 중국 연구기관이 하퍼 교수의 논문 방향과 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조정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하퍼 교수가 중국 정부가 주최한 학회에서 발표한 강의 자료와 리웨이가 제출한 리포트의 내용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는 점이었죠. 민준과 저는 발견한 문서들을 하나하나 비교하며 갈수록 더 깊어지는 의혹과 함께 분노를 느꼈어요. 학문적 진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할 공간에서조차 이런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밤을 새워 확보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확보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했어요. 중국과 연관된 연결고리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죠. 그러나 민주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다며 현재까지의 자료만으로는 리웨이를 몰아붙이는데 그칠 뿐 교수님까지 완전히 연루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개입을 확실히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그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주는 교수님의 이메일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두 번째 해킹을 시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죠. 하지만 민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확보한 자료만으로는 부족하며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그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죠. 민준의 IT 팀원들은 곧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특정한 서버를 사용하고 있어 접근이 오히려 수월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는 그들의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도 할 수 없었어요. 복잡한 코드가 화면을 가득 채우고 끊임없이 바뀌는 프로그램 창을 보며 숨을 죽였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도서관에 울려 퍼졌죠. 저는 그저 옆에서 상황을 지켜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긴 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교수님의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말이 나왔어요.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하나같이 모니터로 집중됐죠. 첫 번째로 확인한 이메일은 우리가 의심하던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어요. 하퍼 교수에게 중국 연구단체가 보낸 메시지에는 한국의 기술 성과를 과장된 수치로 분석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죠. 요청 내용은 구체적이었고 표현은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낮춰 보이게 만들고 대신 중국의 기술적 우월함을 강조하라는 지침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죠. 학문의 세계에서조차 이런 조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결정적인 단서는 다른 이메일에서 발견됐어요. 교수님의 차명 계좌로 거액이 송금된 내역이 첨부된 것이었죠. 입금 내역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과대평가 레포트 및 연구비라고 쓰여 있었어요. 송금된 금액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충격을 금치 못했죠. 연구 지원금이라기에는 액수가 너무 컸고 대가성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민준 역시 그 내용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었고 우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죠. 이제 의혹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민준과 저는 발견한 메일 내용과 송금 내역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죠. 민주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이 문제를 학생들 앞에서 직접 폭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만약 윤리위원회에 곧바로 자료를 넘긴다면 누군가 개입해 사건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세력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증거를 정리하는 동안 저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분노와 실망이 가장 컸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엄습했죠. 이 문제를 공론화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런 걱정을 할 겨를도 없는 듯 보였죠. 그의 확고한 태도를 보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드디어 폭로를 감행하기로 한 날, 강의실의 분위기는 왠지 더 긴장되더라고요. 저도 민준도 말없이 자리에 앉아 교수님이 들어오기를 기다렸죠. 하퍼 교수는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교단에 올랐어요. 오늘의 발표자는 리웨이였어요. 리웨이는 노트북을 열어 발표를 시작했죠. 리웨이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중국의 경제적 우월성과 동아시아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어요. 그의 주장은 이미 우리가 확인했던 하퍼 교수의 리포트 내용과 거의 일치했죠. 슬라이드 한 페이지에는 교수님의 연구에서 봤던 문장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불쾌해졌죠. 이 발표는 단순한 분석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의도적 메시지 전달이었어요. 하지만 강의실 안에 누구도 이상하다는 눈치를 보이지 않았죠. 그러나 민주는 적극적으로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손을 단단히 쥐고 있었죠. 리웨이가 마지막 자료료를 넘기는 순간 민준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강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죠. 민준은 리웨이의 리포트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하퍼 교수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평정을 유지한 채 민준의 개입을 막으려 했죠. 하지만 민준은 이미 앞으로 걸어나가 있었어요.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어요. 리웨이의 발표가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특정한 의도를 가진 조작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죠. 특히 한국의 기술 발전을 폄하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강의실 안의 공기가 서서히 변하는 것이 느껴졌죠. 하퍼 교수는 민준의 발언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연구를 근거로 들어 민준의 주장을 반박하기 시작했죠. 하퍼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수년간 이루어진 결과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죠. 강의실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고 학생들은 숨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자료를 손에 넣은 우리가 더 이상 물러설 이유는 없었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민준이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는 준비한 자료를 꺼내들며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교수님의 연구가 학문적 가치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과정과 배경에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확보한 메일 자료와 송금 내역을 화면에 띄웠죠. 그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화면을 응시했고 예상치 못한 사실을 접한 듯 충격을 감추지 못했어요. 민주는 차근차근 자료를 분석하며 교수님과 중국의 특정 단체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특히 특정 금액이 송금된 내역과 그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면서 단순한 의혹이 아닌 확실한 증거로 굳어졌죠. 그의 말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제시된 자료들은 반박할 여지가 없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곳곳에서 이게 사실일 리가 없어. 설마 정말 돈을 받고 연구를 조작한 거야?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죠. 몇몇 학생들은 직접 자료를 검색하며 사실 확인을 시도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뜨거워졌어요. 그 와중에 하퍼 교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서둘러 해명을 시도했어요. 그러나 교수님의 말은 신뢰도를 잃었고 학생들의 시선이 변하는 것을 느꼈는지 말끝을 흐렸죠. 그의 권위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학문은 진실을 탐구하는 과정이며 연구가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조작된다면 그것은 학문의 본질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했어요. 강의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그리고 이내 학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박수를 치며 그 분위기에 동참했어요. 민준이 용기 있게 밝힌 진실이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분명했어요. 하퍼 교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수업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뒤 황급히 강의실을 떠났어요. 그를 따라 리웨이도 자리에서 일어나 빠르게 나갔죠. 그러나 학생들은 여전히 자리에 남아 자료를 확인하거나 더 많은 정보를 찾으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민준을 받고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설명하며 하나씩 짚어주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뭔가 안정적인 느낌과 동시에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학문적 진실을 지키기 위한 그의 행동이 의미 있는 결정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학생들은 하나둘 민준에게 다가왔어요. 일부 학생들은 윤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학생들은 교수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연구를 조작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강의실 곳곳에서 학교 측에 정식 항의해야 해. 이런 일이 진짜 벌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 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주는 차분하게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어요. 강의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졌죠. 하지만 동시에 교수님의 위선적인 태도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학문적 권위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긴 모습과 강의실을 떠날 때 보인 초조한 표정이 너무 대조적으로 겹쳐 보였어요. 조금 뒤 우리는 강의실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괜찮냐고 묻자 그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며 윤리위원회에 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히 여기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의 말은 너무나 당연했지만 그가 짊어진 책임감의 무게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결국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하퍼 교수는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학자로서의 명성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의 비리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학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기록되었어요. 이제 그의 이름은 학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와 조작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게 되었죠. 그가 담당했던 강의는 전면 폐지되었고 그가 쓴 논문들은 전부 재검토 대상이 되었어요. 윤리위원회는 그의 연구가 공정성을 해쳤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 사건은 학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리웨이 또한 같은 처분을 받았어요.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유학생 비자가 취소되면서 학적도 삭제되었죠. 징계 결정이 발표되는 순간 찍소리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자료와 교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반박할 여지도 없었어요. 결국 그는 학교를 떠나야 했고 이번 사건은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 사건 이후 저는 민준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그가 제시한 자료들과 설명은 제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죠. 이 소식을 전하자 민준은 밝게 웃으며 직접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의 말에서는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의 도움을 받아 한국의 현재 모습을 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돈 안 드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